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전략을 세우고 작전 또한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7층 투자 전략실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요원, 유창희 요원, 그리고 박철순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세 분의 요원들 모두 굉장히 상당히 또 우렁차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을 하는 동안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선글라스 벗어주셔도 됩니다. 네,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헤드라인 전년비로 확인을 해봤을 때 2.4% 그리고 코어 CPI가 2.8%로 또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또 전월비로 확인을 해봐도 모두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로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거래가 완료가 됐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이 있었는데 시주석과 저의 최종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시장 복귀부터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건희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좀 저도 어려웠고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은 상승과 혼란 사이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시장을 살펴보니까 뉴스만 붙으면 주가가 하락했다 올라갔다가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뭐 카카오로 예를 들었을 때 그렇게 분위기가 좋다가 갑자기 JP모건 쪽에서 이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또 하락할 줄 알았더니 또 반등이 나왔다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개별주 같은 경우는 뉴스 하나만 잘 붙으면 지금 시장에서 워낙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순식간에 상한가에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주장까지 갔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중형주를 또 추격 매수했다? 그러면 저항 구간까지 올라갔다 순식간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을 주는 그러한 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여유롭게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은 먹을 게 많을 수가 있을 것이고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주도주를 통해서 먹거리를 잡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계속 좋아지겠지만 요 안에서 저도 전략을 바꿨거든요.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에 맞게 지금 차분히 하는 그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까지 6거래일 상승인데 그냥 상승도 아니고 계속 연일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2%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약간 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우려감이 있을 때 한마디로 묶고 더블로 더 가자, 갈 때 더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1년 12달 올라갈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들어간 건 맞지만 어쨌든 관세 협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런 부분들하고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외국인들의 폭발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엔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세로 증명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층 투자 전략실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박철순 요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새 정부의 정책 1호 공약이죠. 역시나 AI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AI 쪽으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지금 뭐 AI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특히나 HBM 관련된 쪽에서는 사실 전방산업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AI 쪽에 투자를 계속 한다는 의미는 AI 시장에서 이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I에서 파생되고 있는 섹터들은 모두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HBM이라든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그다음에 전력 기기 쪽들,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태양과 같은 전력과 관련된 발전 관련된 섹터들도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AI 하드웨어 쪽, 특히나 HBM 장비 쪽이 좀 강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정책 수혜, 어떤 산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 내에서도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 대비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분할로 좀 챙기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HBM 장비주처럼 저평가권에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조금씩 옮기는 전략을 이동하신다면 수익도 좀 확보하고, 그리고 포트의 어떤 변동성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반영되면서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수급본부, 이슈본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본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실리콘2입니다. 자, 오늘도 실리콘2가 굉장히 크게 또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수급 또한 굉장히 좋게 들어와 줬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도 접근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리콘2에 대해서 세 분의 요원들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요원께서는 실리콘2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 투자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용은 아니다. 그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확고한 시장 장악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실리콘2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로벌 K-뷰티 흥행 주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한 줄평이 두 분께 나왔고요. 또 이건희 요원께서는 장기 투자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먼저 확실한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의원께서 확고한 시장 영향력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제 K-뷰티 하면 다들 이제 지겹도록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용 의료 쪽,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이 연결고리가 어느 한쪽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잘 나가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들, 특히 미용 의료 관광객이 계속 연일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관련된 시장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성형 위주로 갔다라면 지금은 시술 위주고, 또 거기에 또 맞는 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의 또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 것도 있지만 약간 이제 플랫폼화된 거의 몇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물류 창고 같은 게 어느 한쪽에만 편중된 게 아니라 고르게 각 국가별로 고르게 다 잘 형성되어 있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관세 이런 우려감들이 좀 큰 상황에서는 이런 물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어떤 가격 경쟁력, 가격 통제력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작년에 이제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작년 한 3월부터 6월 달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약간 실적이 좀 아쉬운 감을 보여주면서 주가는 좀 크게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1년 만에 다시 오늘 고점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너무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라면 고점에 대해서의 어떤 부담감을 가져가야 되지만, 기간 조정을 충분히 주고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2차, 3차 상승하기 위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상승 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희 요원께서는 장기 투자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좀 펀더멘탈적으로 피크아웃 될 거다라는 게 좀 내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못 샀기 때문에 배가 아파가지고 장기 투자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랐죠. 지금 2달 동안 저 같은 경우는 뭐 테마주라든가 뭐 관련주, 정치 관련주 매매하는 사이에 이 주식이 그 당시에 대비해서 지금 벌써 15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년 전,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다양한 매매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야금야금 3,000원짜리가 지금 6만 원까지 갔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배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살짝 슬슬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상승하겠지만 그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트렌드에 대한 최신화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이런 매력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은 유럽이겠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플랫폼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이오만 하더라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어떻게 기회를 받고요. 조단 시총까지 올라갔는데 역시나 플랫폼을 몇 안 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에서 기존에 일단 개인뿐만 아니라 B2B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러한 사업도 지금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 최신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동향들 살펴보니까 프랑스랑 독일 쪽에서 요 K페어 그리고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에 관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상 많은 기업들한테도 지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중소 브랜드에 관한 유럽 쪽에 해당 유럽인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진입 장벽에 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플랫폼의 중간 매개체로서 많은 이러한 국내 중소 브랜드들한테 진입 장벽을 없애면서 이러한 고민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나 자체적으로 물류를 유통시킬 수도 있고 IT 기반 서비스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 가치에 관한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의원께서는 지금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리콘투는 단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님, 의원님처럼 좀 배가 아픈 분들께서는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올 때 그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물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적당하게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솔직하게 언급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당한 조정이 나왔을 때 7층 투자전략실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께서는 글로벌 K뷰티 열풍의 주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K뷰티 뭐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도 이 실리콘투가 대장주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이미 주가가 대장주인 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사실 뭐 국내 내수 쪽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올리브영이 유통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실리콘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단독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을 통해서 유통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되겠지만 사실 탑셀러들이 굉장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 시장을 공격적으로 베팅하기 좀 어렵습니다. 돌파하기 좀 어렵지만 실리콘투가 자체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전 내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유통 채널들 쪽으로 미리 어떤 관계라든지 노하우를 쌓아놨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주가는 뭐 지금 고가를 돌파했고 상단 부분에 특별한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방은 열어놓되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수익을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손절 라인은 좀 적어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밀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통 채널들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고량도 상당히 많이 모아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국가들에서 이 회사의 강점이 안정적인 재고 확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 배송이 굉장히 확실하다, 이런 부분에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도 어차피 잘 나가고 있었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 지금 성장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을 우리가 돌아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럽은 무려 4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럽의 강력한 성장이 이거를 충분히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세 충격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회사의 추가적인 분기 이익들,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꺾인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너무 이제 고가권이라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많은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용기 회사로 유명한 뭐 펌텍코리아라든지 아니면 SMCG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국내 뷰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하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고요. 소재 기업들 중에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지 현대 바이오랜드 이런 기업들도 주가는 나쁘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은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조금 비중을 좀 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 이 화장품 용기를 담는 종목들 또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리콘투는 3분기에 영국 부츠 입점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실리콘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원전계의 파운드리다, 원전계의 TSMC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분의 요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지 먼저 이건희 요원의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는 신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지만 투자는 잠시 대기인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습니까? 뭐 간단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 관련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기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이 아닌 필수.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지금 원전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코 원전 수주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원전 관련주 대해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순 의원께서는 체코 원전 수주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체코 원전 수주가 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조금 주가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기대감이 무너졌었지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최종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16년 만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 26조 원에 달하는 대형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한수원과 이제 팀코라에 속해 있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원전을 4배 이상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행정설명에 서명을 했거든요. 한 4개 정도 행정설명에 서명을 하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탈원전에 가장 앞장섰던 국가였는데 이들도 지금 탈원전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I 시대가 계속 열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 유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이 원전 수주를 한 게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신의 검증을 받았던 가장 지금 수준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로 이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국가들, 다음 원전 수준은 또 우리나라로 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가스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가스 복합발전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전이 너무 지금 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부각이 안 되고 있는 뭐 이런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벌써 이 가스복합발전소 수주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쪽에 하나,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건, 3건 연이어서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수주까지 해서 총 5건이 됐는데 이것만 해도 벌써 4조가 넘는 수장고가 쌓였기 때문에 이 복합발전 사업 관련된 쪽의 어떤 수주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눌림목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판단이고 만약에 조금 이게 역시나 이것도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또는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려워서 나는 일단 수익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한 뭐 우진 같은 계측기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과거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 실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급격하게 가로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반대로 한국전력이 오히려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1, 2년 만에 급등이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인하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있지만 그게 좀 잠잠해진다라고 한다면 한국전력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우진 그리고 한국전력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 두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께서는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다른 곳으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좀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늘리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한두 국가들, 주요국들 중에 한두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탈원전을 지금 포기하고 이제 원전 개발에 다시 한번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체코 원전이 어떻게 보면 유럽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체코 원전이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주겠지만 체코의 원전수를 해서 우리가 건설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따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기기도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전선도 들어갈 수 있고 변압기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다른 산업까지도 우리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의원에게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필수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런 기업은 한 번에 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사실 때는 손해를 볼 각오하고 주식을 사야지 나는 충분히 눌리면 사야지 하면 오히려 주식을 못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때문에 올라오죠. 근데 왜 원전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대변화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태양광, 풍력, 어저께는 수소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풍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의 어떤 정부 정책이 확대가 된다라면 저는 태양광도 좋겠지만 풍력 쪽에 조금 더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약간 개인 시장 위주로 좀 형성되어 있고 풍력은 정부 주도로 되어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업이나. 그렇기 때문에 풍력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도 같이 늘어날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원전이겠죠. 원전은 이제 원전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럽은 탈원전을 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탈원전을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원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체코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한번 확인됐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는 원전이 SMR 쪽으로 간다라면 SMR 관련해서 좀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국가가 기업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이 있죠. 또 미국의 자회사도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한수원이 태국하고 SMR 관련해서 MOU를 맺었는데 한수원이 MOU를 맞든 혹은 다른 기업의 MOU를 맞든 결국엔 SMR로 갈 것이고 그 SMR은 결국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A 기업을 선택할까, B 기업을 선택할까, C 기업을 선택할까 고민할 수 있겠지만 SMR을 관련된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는 걸 본다라면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유창희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또 SMR 프로젝트 압력용기 제작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회사가 SMR과 관련돼서 수주를 받더라도 원자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전뿐만이 아니라 풍력 그리고 가스까지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희 의원께서는 기대감은 지속, 투자는 신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당히 좀 부담된다라고 해석하시는 걸까요? 부담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좋은 제도가 하나 있죠. 바로 공매도죠.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자, 공매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만한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전에 이 공매도가 금지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이슈를 받았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면 계속해서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열한 물량을 확보하려거나 또는 반대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싸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좀 신중하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기대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원전 관한 이러한 경험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국가는 우리나라, 프랑스,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 정도인데 이 안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죠. 자, 그렇다면 분명 여기에 대한 라인이 갈릴 것이고 그것을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외교적인 부분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과도 협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만 지금 아시아에서 5건 수주했어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4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아시아 안에서도 자 중국보다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경험이라든가 이러한 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태국, 미국, 카자흐스탄 지금 카자흐스탄도 지금 갑자기 10조 원 넘는 금액에 관한 수주 관련 이슈가 있죠. 자 중국 시진핑 주석 직접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원전에 관한 그러한 수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외교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입될 정도로 굉장히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자 그 안에서도 자 우리나라가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프랑스한테 어떻게 보면 졌거나 또는 여기서 무용지물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면 앞으로 벌어질 이러한 다양한 이런 수준에서 분리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번 검증이 되었다라고 앞전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치는 충분히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이은 수주 행보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굵직한 계약은 계속 지속적으로 속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또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수급본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슈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이슈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퓨런티어입니다. 자, 또 오늘 테슬라에서 오스틴 로보택시 공개 탑승 시작일을 잠정 6월 22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공장 생산 라인에서 고객의 집까지 스스로 운전하는 최초 테슬라 차량은 6월 28일에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퓨런티어와 관련해서 우리 세 분의 요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건희 요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볼만하다. 이게 기술력인지 아니면 지금 접근이 해볼만하다라는 건지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아직은 점점점.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점점점.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로보택시 시장 확대 수혜주입니다. 네, 로보택시 시장의 확대 수혜주라고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박철순 요원과 함께 이슈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택시 시장이 확대된다면 분명히 퓨런티어가 수혜를 받는 것이 맞습니까? 일단은 이거를 최종까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로보택시가 출시가 이제 6월 말에 이제 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된 섹터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 자율주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업들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퓨런티어라는 기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만약에 이 전방 산업에서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뭐 MC넥스라든지 세코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테슬라 또는 글로벌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과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퓨런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장에 들어가는 센싱 카메라의 핵심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 일부분은 이 회사 쪽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기대되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연평균 평균 성장률이 한 50% 이상까지 바라보더라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이 회사 이미 거래하고 있었던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어떤 매출이라든지 또는 수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핵심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피런티어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 성장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좀 중장기로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분명히 괜찮은 그런 성장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종 이제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어떤 고객사들의 최종 고객사가 테슬라로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확실한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금 이 로보택시도 있지만 모델 Y 주니퍼 그리고 차종들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을 개선하는 페이스리프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캡 로보택시 이런 것들 대량 양산도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계속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피런티어는 계속 수주 확대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은 괜찮은 로보택시 시장 확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가도 사실 5월 말부터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2거래일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조금 들어가기 조금은 좀 더 안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에 1억 원밖에 안 됐었지만 올해 한 30억 원대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은 충분히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매물 저항 고려해서 한 2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2만 5천 원 퓨런티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장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건희 의원께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업적으로 테슬라와 이 회사가 확실하게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좋은 종목으로 보여서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한다고 그러죠. 지금 뭐 텍사스 오스틴주에서 시범 운행을 했고 그리고 LA에서 지금 출시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CEO가 소통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부합을 하고 어떻게 연관을 잇느냐 그거를 묶어가지고 핵심 역량이 일치한지 그 부분을 보면서 이슈가 될 만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전방, 측방, 어라운드 뷰 등 이 다중 카메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로보택시가 지금 다수 고해상도 카메라가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센서도 필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관한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합을 하고 핵심 역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주로 언급이 될 만하다. 한 번쯤은 이슈가 될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테슬라에 직접 납품하겠다. 뭐 이러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하고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의 비전 중심 로보택시 기술과 구조적으로 부합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전에서 부담되는 구간이 많이 없어요. 일단은 일전에 주가가 최초로 흘러내린 자리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지금 2만 원 중반대에서 3만 원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흘러나오면서 지금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꿈틀대면서 바로 지금 2만 원권 돌파 시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재료까지 더해진다 한다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만 해서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단기적으로 매매해볼만 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박철순 요원에 이어서 이건희 요원도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상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창희 요원께서는 아직은 점점점 하고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서비스 하겠죠. 서비스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량 판매를 이어지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런티어는 이제 장비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 기업은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매출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판매가 100만 대 판매가 되면 100만 대 들어가는 카메라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를 공급하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매출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수주장구라는 이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본다라면 조금은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이슈들 되게 많습니다, 시장에.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퓨런티어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혹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조금은 성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아직은이라는 또 코멘트를 주셨다고 하니까요. 퓨런티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이트 얻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TSMC의 매출 호조 그리고 마이크론에서도 한미 반도체의 장비를 통해서 뭐 HBM3E 8단이라든지 12단의 수율을 끌어올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분의 요원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주셨을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희 요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네, 쉴 만큼 쉬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쉴 만큼 쉬었다.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6월 26일 새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26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네, 메인 고객사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인 고객사 수주 확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주가 위치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 코멘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의원께서 쉴 만큼 쉬었다라고 주셨는데 그게 의미하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이런 관련 기대감이 있는 이런 소식이 많이 나왔어야 됐는데, 자, 그동안은 뭐 경쟁사도 나왔고, 자, 그러면서 법적인 부분도 있었고,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안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 지금 HBM4 관련해서 샘플을 납품했다라고 합니다. 자, SK하이닉스가 3개월 전에 먼저 샘플을 납품했었는데, 자, 마이크론까지 지금 이 샘플을 납품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이 대형 글로벌 고객사 두 개가 다 누구의 지금 고객입니까?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 고객사들의 HBM4 관련 이러한 부품들 납품이 가시화가 되면서 당연히 한미 반도체 쪽으로도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 장비 수적인 측면에서는 확대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년 같은 경우는 약 5천억 원이 넘는 이러한 좀 매출을 달성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시장 예상 컨센서스치를 보니까 한 49% 정도 지금 증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8천억이 넘어갔고, 또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2030년 기준으로 반도체 시장 규모가 1조 달러 지금 규모를 자랑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30%가 HBM이라 그러죠. 자, 그 안에 TC 본더 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하나비전, 하나세미텍이 굉장히 좀 빠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만큼 여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불식시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C 본더뿐만 아니라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까지도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미래 먹거리까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만한 이러한 어떻게 자신감을 굉장히 크게 내비쳤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쉴 만큼 쉬었다라는 게 많이 쉬었어요. 3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지금 저점권에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고객사에 대한 부품이 확대가 되고 장비가 수주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자, 그렇다면 주가는 좀 상승으로 좀 이제 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또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만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6월 26일 새벽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이제 마이크론이 그날 실적 발표를 해요. 음.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요즘 실적 발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HBM이라든지 투자, 그다음에 가이던스 이런 거에 대한 또 질문들이 쏟아질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미 반도체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HBM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계획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좋게 해석을 한다라면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별로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엔비디아 주가가 일단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작년 고점 언저리까지 어쨌든 24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부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그런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이크론의 시제품을 공급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올랐는데 사실 약간 아쉬운 감은 좀 있죠. 그 아쉬운 감이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발표했을 때 어떤 말을 그 앞으로의 전망을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내일부터 당장 급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약간 완만한 흐름들을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상승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좀 분할 매수를 접근해 볼 수 있는 한 2주 정도 기간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6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해주셨고요. HBM4 시제품을 출하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날의 코멘트,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께서는 메인 고객사 수주 확대 기대라고 주셨는데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TC본드 쪽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었고 이제는 사실 하나세미텍 쪽에서도 이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양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절대 강자는 역시나 한미 반도체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 마이크론이 이제 드디어 이제 HBM4 시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 반도체가 오늘 조금 올랐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한미 반도체 TC본드를 쓰면서 상당히 수율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마이크론이 이 한미 반도체 이 TC본드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수율이 높아지는 걸 좀 느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HBM3E를 지나서 이제 블랙웰 GB200이라든지 하반기 때 이제 GB300, 그다음에 루빈까지 가면서 신제품이 되면 될수록 신제품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더 많은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HBM에서 이제 DRAM을 접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TC본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떤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최종 고객사들의 어떤 계획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TC본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가격적으로가 상당히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떤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왔고 일단 보수적으로 지금 실적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조금 부정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은 굉장히 많이 급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나 아니면은 수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내려와 있는 건데 지금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로 보더라도 역사적 저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5년 최고 5년 정도 주가를 보면 가장 저가권에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역시나 실적이라든지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너무 저렴해서 분할로 담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미반도체 투자 시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이슈본부 각각 두 종목씩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해주셨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짜셨습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침착함 그리고 분할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트레이딩을 좀 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수익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좀 빠르게 분산이 되고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전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냥 주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올라가구나. 시장이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침착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침착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은 단기 과열권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뷰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6거래일 연속, 내일도 오른다면 7거래일 연속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 1% 이상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걸 본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갖고 수익이 크신 분들은 이 조정에 급하게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주식을 지금 없이 현금이 되게 많으신 분들은 되게 조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조급할 때 급하게 주식을 사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전 이번 주 내일 모레는 조금은 참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지수가 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음을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을 보일 때, 그때 기회를 줄 때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철순 의원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세 우려감이 좀 적은 종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AI 관련주 중에 HBM 장비주를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도 약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눌림이 나올지 모릅니다. 증시 자체도 그렇고 지금 올라왔던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공격적인 베팅은 좀 자제하시고 분할 매수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밀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 또 안 좋은 내용들이 또 흘러나오면서 주가가 더 많이 밀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에 좀 자유로운 종목들,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또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게임, 그다음에 엔터 이런 종목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관세 충격에 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 좋습니다. 미국의 뭐 공장에 있는 농심이라든지 아니면은 판매하는 기업이, 판매를 대행해 주는 기업이 관세 부담을 하고 그리고 계약이 되어 있는 뭐 원택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사실 관세 자유롭거든요. 오히려 관세를 밀렸을 때 저가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세에 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관련주들 다 봐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역시나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HBM 장비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PR도 상당히 낮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을 수 있으니까요. HBM 장비주들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조정을 보여준다면 그때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또 박철순 의원께서는 일단은 좀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섹터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장비 관련주들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찾아보자라는 코멘트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박철순 의원께서도 뭐 엔터주 같은 쪽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전에 큐브 엔터를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살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익률을 확인해 봤을 때 현재 14.2%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AS 할 게 있을까요? AS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큐브엔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드디어 이제 대규모 공연들이 중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큐브엔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엔터 기업들이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이제 드디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큐브엔터도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 실적이 좋을 겁니다. 1분기 때는 재계약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작용이 됐었지만 지금 아이들이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앨범까지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서 실적 실현에도 적합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사실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네. 거의 다 올라왔었는데 오늘 약간 엔터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자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한 14%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이 종목을 단기로 아니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 2만 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내일까지 조금 밀린다고 하면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을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만 베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큐브엔터와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큐브엔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건희 의원께서도 지난주 수요일에 원익 머트리얼즈를 가지고 왔었는데 또 수익률 16%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해 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옥상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원익 그룹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익 공시를 보시면 15일간 주가 상승률이 10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당일 상위 20개 계좌에서만 매수 관여율이 34%예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를 굉장히 급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과열인데 보통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8% 상승을 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하는데 1,300억짜리 회사가 1조가 넘는 회사, 그리고
4천억이 넘는 회사, 이러한 그룹사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해 있습니다. 천억대 회사가 5조 원대 그룹의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신정부에서 나오는 이러한 뭐 저 PBR 그리고 상법 개정,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될 만한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반드시 눈여겨보시라. 만약에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 한다면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특정 어떻게 보면 이 주주 모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꺼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원익이고요. 자, 원익 머트리얼즈의 최대 주주가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원익 올라갔고 원익홀딩스 올라갔고,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4천억에서 5천억 가량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현재 기준으로 3천억 가량 되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보겠다. 목표가는 조금 더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24,00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상향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얼마까지 높여볼까요? 일단은 그 다음은 27,500원 정도로 상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500원으로 상향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건희 의원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어제 오늘에 걸쳐서 보호예수 물량 해제 관련해서 물량이 가장 많은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 1개월 구간에 도래했을 때 나올 물량이 약 28%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3개월 뒤에 나올 물량이 한 4%가량 되고, 자, 그 뒤로는 1년 뒤, 그리고 최대 주주는 3년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월 차가 고비인데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고, 그러면서도 지금 정확하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버행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2차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인 보호예수 물량 당분간 주가 영향에 관한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가노이드 관련 소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물 실험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가노이드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자, 어느 기업도 임상을 진행하거나 여기에 관한 기술을 입증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글로벌적으로도 이슈를 받을 수 있고 경쟁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도 췌장암, 대장암,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파이프라인, 특히나 암 관련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가 상장하고 뭐 2년, 3년 뒤에 조단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42,5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2,5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42,5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32,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차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미중 관세 협정이 좀 마무리가 된 걸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55% 미국은 중국에 관세를 매일 부과를 하고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죠. 생각보다 많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도 지금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관세 협정의 내용들을 본다면 충분히 자동차 협정이 좋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주요 기업들이 이제 속속히 관세 협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지금보다 지금 25% 받는 것보다 더 낮은 조건에서의 어떤 관세 협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온다라면 이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의 주가 하락은 거의 이제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선 반영되었고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지분을 지금 20% 초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회사 조건이나 이런 것을 조금 만족시키려면 한 40%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러면 충분히 좀 계속해서 꾸준한 안정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은 좀 모아갈 수 있는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8만 원이 무너지진 않겠죠. 그 시장이 뭐 크게 엄청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최근 2달 사이 저점 18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까지는 6월 달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목표가 23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8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순 요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뭐 수주 수익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아주 좋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산주를 들고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력이 있는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어떤 싱글보드 컴퓨터라든지 인베디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군용 전시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을 다 지금 거래소로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현대로템 모두 다 이 회사의 인베디드 시스템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K2 전차라든지 천공이라든지 아니면 KF-21이라든지 장보고 잠수함에도 이 회사의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주를 쌓고 나간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매출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폴란드 쪽으로 K2 전차가 사상 최대 수주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에 따른 낙수 효과와 주가 연동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이슈도 상당히 주가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츠 테크놀로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R은 11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뭐 내일 시초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는요. 22,000원 전고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7,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 목표가 22,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7,500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층 투자전략실 이건희 요원, 유창희 요원, 그리고 박철순 요원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